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폭로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 인물이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며 항소심에서 충격적인 판결을 받았어요. 1심 무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7년 만에 나온 이 결과는 한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권의 혼란기 속에서 사법부가 정치권과 유착됐다는 의혹,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야심찬 계획으로 재판이 정치도구로 전락한 혐의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역사적 스캔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국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사법부 불신을 드러냈어요. 이 판결로 다시금 그 상처가 드러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정치권의 압력 아래서 사법 독립이 무너진 순간을 생생히 상기시키는 사건이죠. 철학적으로 보자면 권력 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깊이를 파헤쳐보죠. 서울고등법원 형사 14-1부는 2026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양승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동일한 형량,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유지됐어요.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판결이지만 1심 무죄를 뒤집은 점이 충격적입니다. 1심 재판부는 재판 핵심 영역에 직권이 없다며 무죄를 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 독립의 외관마저 훼손됐다 라는 지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 차이는 사법 철학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공정성의 결과뿐 아니라 외형이 중요하다는 깊은 통찰이죠.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큽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사법부를 불신하며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어요. 2025년 FDI 외국 직접 투자 통계에서 10% 하락을 보였다는 보고서가 나왔죠. 이 판결로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 감정은 분노와 안도 섞여 있어요. 이 사건의 구체적 재판들은 무엇일까요?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부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까지 모두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들입니다. 양승태가 이 재판들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췄다는 혐의,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이 무시됐죠. 상고법원 하나 세우자고 국민의 정의를 거래한 셈입니다. 이게 사법부의 본분인가요? 웃기지도 않은 정치쇼 같아요. 외교적으로도 큰 타격입니다. 강제징용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됐고 2026년 정상회담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일본 측은 한국 사법 불안정을 비판하며 경제 제재를 암시했죠. 이런 상황에서 판결의 불확실성은 국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립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시나요?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큽니다. 사법행정 비판 판사들을 물의 야기법관으로 낙인 찍어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법관 비위 은폐까지 시도했다니 충격 그 자체예요. 재판부는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재판 공정성은 결과뿐 아니라 외관이 핵심이다. 개인만으로도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 이 말은 사법 철학의 본질을 찌르는 깊은 통찰입니다. 헌법 가치인 재판 독립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거죠.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면 민주주의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박근혜 탄핵 사태처럼 사법부가 정치에 휘말린 사례는 국가 위기를 불러왔어요. 이 판결은 그런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감정적으로는 법관들의 고립감과 국민의 배신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해 보이네요.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사법부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양승태 변호인 이상원 씨는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하겠다 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론은 이미 차갑습니다. 2025년 말 여론조사에서 사법농단 재판 불신이 68%를 넘었어요. 이 판결로 약간의 안도감이 있지만 근본적 불만은 여전합니다. 경제 영향도 무시 못해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사법 취약이라고 평가하며 자본 유출이 발생. 한일 무역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어요. 불이의 요소로 고영한 무죄 유지로 일부 혐의가 여전히 미해결됐죠. 이건 예상치 못한 트위스트예요. 국민 감정은 분노에서 절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려요. 여당은 정의 실현이라고 환영,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 비판. 이런 분열이 사회를 더 피로하게 합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근본 질문을 던집니다.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가? 권력의 도구인가? 양승태 전 원장은 78세 고령이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세대를 넘어갑니다. 이 상처 치유를 위해 진정한 반성과 개혁이 필수예요. 오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철학적으로 정의는 영원한 추구죠. 권력 남용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게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경제 외교적 여파를 고려하면 국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어둠이 거칠 때까지 지켜보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치학 교수님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반응은 사건의 깊이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이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치와 사법의 위험한 유착을 드러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미끼로 재판을 정치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강제징용 사건처럼 역사적 아픔이 정치 거래물로 전락한 건 국가의 정의를 훼손한 행위죠. 정치학적으로 보자면 이건 권력 분립 원칙의 붕괴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독립이 권력자의 손아귀에 노란한 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의 논리를 뒤집으며 재판 공정성의 외관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여론조사에서 사법 불신율이 68%를 넘은 건 이 사건의 여파예요.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큽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법치주의를 의심하며 자본 유출이 발생했죠. 한일 관계에서 강제징용 판결 지연은 외교적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며 경제 성장률이 0.5% 하락할 수 있어요. 이 판결로 약간의 정의가 실현됐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양승태 측의 상고 의사는 사건을 더 길게 끌어갈 전망이에요. 정치학 교수로서 말하자면 이건 권력 남용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와 연결지어보니 사법부가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플라톤의 정의론처럼 국가의 정의는 개인의 정의에서 시작되죠. 양승태의 행위는 그 뿌리를 흔든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을 생각해보세요.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정치 개입으로 지연된 정의는 그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전교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권이 정치적 희생물이 된 건 사회 불평등을 키웁니다. 이 판결이 가져올 변화는 사법개혁의 촉매가 될 수 있어요. 법관 임명 제도부터 재고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죠. 국민 참여 재판 확대도 하나의 해법입니다. 하지만 개혁이 쉽지 않을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저항할 테니까요.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처럼 사법개혁은 사회 변혁의 핵심이었어요. 한국도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양승태의 나이 78세를 생각하면 개인적 처벌보다 시스템 변화가 중요해요. 이 사건은 젊은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가르칩니다. 대학 강의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 학생들은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죠.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정치학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엘리트 이론처럼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한 결과예요. 대중민주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교적 영향도 무시 못해요. 미국이나 EU가 한국의 법치 수준을 평가할 때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인권 보고서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어요. 경제 제재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이 판결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지만 아직 어둠이 깊어요. 박병대 전 대법관의 유죄도 공범 구조를 드러냅니다. 고영안의 무죄는 미스터리죠. 왜 그만 무죄일까? 아마 증거 부족 때문이겠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이 불균형이 새로운 논란을 부를 거예요. 정치학 관점에서 이건 제도적 실패의 전형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혐의는 권력기관 간의 불신을 키웁니다. 물의 야기법관 분류는 표현 자유를 억압한 행위예요. 법관 비위 은폐는 부패의 고리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게 쌓여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죠. 여론조사에서 2026년 초 사법 신뢰도가 4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감시 시스템이 답입니다. 대학생 운동이 다시 일어날 조짐도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법개혁을 외치며 시위를 계획 중이에요. 이 판결이 그 불꽃을 지폈죠. 철학자 안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처럼 양승태의 행위는 평범한 관료주의에서 나온 악일 수 있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인 처벌보다 구조개혁이 급선무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사법 불안정은 투자 감소를 불러 GDP 성장률을 1%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위험하다고 판단하죠. 한일 경제협력도 지연됩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이 이 사건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국제중재가 필요할 지경입니다. 이 판결의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 관련 주식이 하락세예요. 국민 감정은 복잡합니다. 일부는 늦었지만 정의가 왔다라고 기뻐하지만 다수는 왜 이렇게 가볍나? 라고 불만입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는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검찰 구형 7년에 비하면 재판부의 온정주의로 보이죠. 이게 사법부 내부의 보호 본능인가? 의심이 생깁니다. 정치학 교수로서 조언하자면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과 시민단체 활동이 변화를 이끌 수 있어요. 이 사건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후대가 배우게 될 사법의 어둠이죠. 마지막으로 희망을 말하자면 이 판결이 개혁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 강해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해요. 이 반응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했기를